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국가직 4월 8일에 시험 문제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문제를 문제 출제 수준을 보면 예년보다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쟁률과 비교했을 때 작년 컷이 평균 80점이었죠. 그래서 아마 비슷하거나 1점 정도 오를 것 같아요. 회계학만 제가 다른 과목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회계학만 봤을 때는 적어도 한 두세 문제 정도 평균 점수가 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도 많이 없었고요. 복잡한 계산도 없고 굉장히 시간 압박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음 한두 문제 틀리는 게 굉장히 좀 치명적인 그런 출제였어요. 그래서 근래에 보기 드물게 시험 문제가 쉽게 출제가 됐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 압박도 네 큰 우려가 없었죠. 결과적으로 저희가 인제 세무직 시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공동 과목의 점수를 잘 받아야 합격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출제 문항수를 보면은 보통은 저희가 정부 회계가 2문제, 원가 관리가 5문제, 그리고 열세 문제가 재무회계 그랬는데 요게 원가 문제가 하나가 줄고요. 그다음에 재무회계 문제가 하나가 늘었어요. 그래서 재무회계가 14문제, 그리고 원가 관리가 4문제, 그리고 정부회계가 네 2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아무쪼록 어 결과 발표가 나올 때까지 여러분 뭐 초조하지 마시고 6 월에 치러지는 지방직 시험을 열심히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뭐니 뭐니 해도 진서 대천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이제 각설하고 저희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쉽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쉬운지 한번 볼까요? 자 1번 문제는 아주 뭐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네. 한국이 뭐 건물을 110 원에 사 가지고 잔존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각대산 금액이 지금 감가상각대산 금액 1번이 틀렸는데 옳지 않은 건데요. 감가대산 금액이 110 원이다. 그럼 말이 안 되죠. 삼각대산 금액은 110 원에서 10 원을 뺀 100 원입니다. 네. 그래서 네. 10년에 걸쳐 배분되는 거 맞고요. 10 원이죠. 그래서 네. 2년 지난 다음에 20 원이 되고 따라 장부가액은 3년 뒤에는 80 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건 볼 것도 없이 답은 1번 이렇게 체크하고 가시면 되는 아주 간단한 문제죠.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뭐 여러분에게 자본 자기주게 취득은 뭐라 하죠? 감자. 그러니까 자본이 감소하죠. 재발행은 증자, 유상증자. 소각은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그리고 재발행. 그럼 자본 증가시키는 거래 2개 찾아라. 니은하고 리을번. 답은 3번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것도 뭐 기초적인 문제였고요. 3번 문제 보면 자, 투자부동산입니다. 투자부동산은 원가 모형은 자, 2가지 모형 한번 검토해 보고 원가 모형이 있고 공정가치 모형이 있죠. 이 원가 모형은 감가상각을 한다 안 한다? 감가합니다. 해요. 안 하죠. 평가하느냐? 평가 없죠. 평가손익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건 평가손익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5만 원에 사가지고 냉수 5년이고 잔존 가치가 없어요. 정액법이랍니다. 그래서 원가 모형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감가상각비가 비용이 10,000원이 발생해요. 평가손익은 없고요. 그 다음에 공정가치 모형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공정가치 모형은 5만 원짜리 6만 원이 됐어요. 생각은 하지 않지만 평가 이익이 납니다. 이익이 10,000원이 나죠. 그러니까 원가 모형을 했을 때는 순이익이 10,000원 줄고요.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했을 때는 순이익이 10,000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을. 원가 모형은 10,000원이 감소한다. 2번 아니면 3번이고요. 네, 답은 네, 50,000원이 60,000원이 됐으니까 10,000원이 증가한다. 공정가치 명에서 3번이 답이네요. 네, 그래서 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도 네, 굉장히 뭐 쉬운 문제인데요. 사채가 할인 발행이 됐어요. 액면이 100만 원이고요. 950-263 그러니까 약 5만 원 좀 안 되게 4만 뭐 9천 네, 727원 네, 49,727원의 할인 발행 차금이 생기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채는 시장 이자율이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1번 설명 옳습니다. 그리고 사채가 증가하고 이자 비용도 증가하고 상가액도 다 증가해요. 모든 것이 다 증가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 총이자 비용은 24만 원이 아니죠. 24만 원 플러스 예. 그래서 28만 9,727원. 네,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설명은 3번이고요. 네, 현금 이자는 네, 8만 원씩 매년 지급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건 기초적인 지식만 알고 있어도 네, 계산 문제가 아니고 총이자 비용이 어떻게 24만 원이 되냐. 현금 이자가 24만 원이죠. 네, 3번이 잘못된 설명입니다. 네, 5번 문제인데 원가 회계 문제가 나왔어요. 종합원가 계산 문제인데 지금 기말 제공품이 완성도가 60%인데 원가가 네, 그럼 저희가 환산량 단위당 원가가 자 저희 환산량 단위당 원가에 환산량을 곱해서 원가를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환산량 단위 원가 200원이라고 나와 있고 환산량 자체는 아직 안 나와 있는데 6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환산량은 어떻게 하느냐? 수량 곱하기 완성도거든요. 근데 완성도는 60%래요. 근데 이 환산량 자체가 300이라는 게 너무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수량은 500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뭐 간단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가공비에 대한 내용인데 네, 균등 투입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기말 수량 500개다 하는 게 되겠죠. 500개가 보기 3번의 정답입니다. 네, 6번 문제도 또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지금 개별 원가 계산을 한답니다. A, B, C 세 개에서 제품이 있죠. 이건 팔렸어요. 매출 원가. 이건 기말 제공품이에요. 그 다음에 네, 이건 네, 기말 제품이에요. 근데 C 제품에 직접 그럼 원가가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하고 제조 간접비로 구성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저희가 기초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 단기총 제조 원가에서 네, 뭘 빼면 기말 제공품을 빼면 기말 제공품은 A 제품이에요. B 제품이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말 제품을 빼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기말 제품 C 제품의 총 원가는 18만 원과 6만 원의 차이거든요. 12만 원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140% 네, 직접 노무비의 140%를 네, 저희가 보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조 원가 대비 가공비의 비율, 이 둘의 비율이 이것의
40%래요. 따라서 48,000원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얘네 비율이 1대 1.4예요. 그러면 2.4 아닙니까? 2.4로 나눴을 때 얘는 2만이고요. 얘는 28,000입니다. 따라서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제품 C에 직접 노무비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제품 C가 생산이 완료됐고 미판매되어 있기 때문에 완료됐으니까 완성된 거죠. 판매가 안 됐으니까 기말 제품이거든요. 기말 제품 12만 원 찾아서 그것의 40%가 가공비다. 48,000원 찾고 48,000원을 1대 1.4로 나눠보면 직접 노무비의 금액이 2만 원이 계산이 되는, 이것도 굉장히 비교적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2번이 6번의 답이죠. 2번이 답입니다. 다음 7번 문제인데요. 기계장치 얘기인데 정액법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X1년 7월 1일, X1년 이게 그림으로 항상 손상의 문제가 나오는 선생님이 그림으로 풀라고 그랬잖아요. 7월 1일입니다. 36,000원에 취득했죠. 3년이면 36개월입니다. 1년에 정확히 12,000원씩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게 6개월에 해당하죠. 그래서 12월 31일, 그해 12월 31일에 얘가 정확한 금액은 3만 원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X2년 12월 31일이 되면 만약에 손상이 없었다면 얘는 여기서 12,000원이 더 가서 18,000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손상으로 인해서 둘 중에 큰 금액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순공요가 여기서는 큰 금액이 19,000원입니다. 그래서 회복시킨 것도 19,000원까지 회복되느냐. 근데 19,000원은 딱 여러분 한도가 18,000원이기 때문에 회복이 안 되는 불가능한 금액이고요. 결과적으로 18,000원까지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25,000원이 됐어요. 자, 25,000원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멍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감가상각은요, 이게 25,000원의 숫자가 보면은 간단하게 해서 3년이면 6개월로 따서 6기간이거든요. 6기간. 근데 지금 1기간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기간은 5기간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게 되면 정확히 10,000원이 돼요. 10,000원. 15,000원. 상각비가. 15,000원이 되는 거예요. 1년에 5,000원씩만 하면 되거든요. 이제 나머지 5 반기가 남았으니까. 그래서 한도 내에서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환입액은 3,000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정답이 2번 되겠죠. 한도가 그나마 정말 이번 출제 문제 중에서 계산이 그래도 조금 해야 될 약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할까요? 그래도 뭐 그림만 제대로 그리고 푸셨으면 한 1분 정도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4,000원이 아니라 2번 7번 문제 정답은 2번 3,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충당부채 우발자산 우발부채에 나왔는데요. 자, 내용 옳은 것을 찾는 거예요. 근데 1번 보면 의무 이행을 위해서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할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면 우발부채는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으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이거는 밀접하게 관련된 예상자산의 처분이 충당부채에 생긴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예상 처분 이익은 충당부채를 측정하는데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설명을 드렸고요. 왜 처분할 때 그냥 처분 이익으로 처리하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수익의 실현이 거의 확실하다면 관련 자산은 우발 자산이 아니므로 해당 자산을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것이 타당. 이게 옳은 설명이죠. 그
그다음에 손실부담의 계약을 체결했을 때 관련된 현지예금으로 우발부채? 아니요. 손실부담의 계약은 충당부채예요. 그래서 우발부채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 8번 문제의 정답은 여러분 3번 올바른 설명이고요. 나머지는 이건 충당부채니까 우발부채가 아니고요. 우발부채는 재무제 비인식하지 않고요. 이건 고려하지 않죠. 그래서 사실 내용 3번을 모른다 하더라도 1번, 2번, 4번이 워낙 틀린 말이기 때문에 네, 3번 그리고 3번이 네, 올바른 말이에요. 수익의 실현이 거의 확실하면 이거는 우발자산이 아니죠. 네, 우발자산은 네, 거의 확실한 게 아니라 미래의 어떤 거에 의해서 확실시 된 게 아니고요. 미래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네, 획득할 수 있는 네, 이익이에요. 그래서 네, 이건 우발이 아니고 네, 재무제표 인식하는 게 타당하다. 맞죠? 네, 다음 9번 문제입니다. 자, 선입선출법 했을 때 기말 재고자산 금액을 구하라. 감모 평가 없다 그랬는데요. 제가 이제 이걸 뭐 T자로 보면 기초가 네, 5천입니다. 500개, 10개예요. 네. 그다음에 100개를 샀는데 운임이 들어갔으니까 550인데 애누리가 있어요. 그럼 역시 얘도 500개예요. 500원짜리예요. 500원짜리 100개죠. 자, 선입선출입니다. 50개를 팔았을 때 얘가 다 팔려요. 자, 50개, 500원짜리 10개 팔리고 나머지 500원짜리 40개가 팔리겠고요. 결과적으로 10개, 이거 40개 팔았으니까 남은 것은 500원짜리 60개가 되겠죠. 자, 그래서 기말 재고를 물어보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로 물어봤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죠. 당연히 애누리는 네, 당연히 차감하는 거 아닙니까? 네. 정답은 그냥 3만 원입니다. 3만 원. 2번. 뭐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낸 문제냐?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요. 그냥 뭐 회계가 얼마나 쉬울 수 있는가? 이걸 테스트해보는 그런 문제고 역대급입니다. 정말로 역대급 문제가 출제됐어요. 어려운 역대급이 아니라 쉬운 역대급이죠. 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네, 현금흐름표 이론 문제가 또 나왔어요. 현금흐름표를 2문제나 했더라고요. 네. 근데 너무나 어처구니 없어요. 옳지 않은 걸 찾는데 이거는 저희가 뭐 일정 시점 아니고 일정 기간이라는 거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1번이 그냥 답이라는 게 나오니까 수험생이 조금만 뭐 공부한 사람이라면 근데 그냥 1번 체크하고 뒤는 돌아다 보지도 않겠죠. 예, 그렇게 푸셨어야 되고요. 당연히. 자, 나머지 보기 보면 현금으로 영업활동, 투자, 재무활동이다. 맞고요. 자, 이거 읽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길어요? 네. 그러니까 네, 일정 시점만 파악하면 되는 거고 여기서 제가 선생님이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시험 전날에 제가 마지막 모의고사 문풀하면서 여러분에게 시험에 대해서 꼭 체크해야 될 게 뭐냐. 집중력이라고 그랬어요. 집중력 하기 위해서는 숙면을 취해야 된다. 잘 자야 된다 그랬죠. 그냥 그럼 정신만 말짱했으면 그냥 보이는 거예요. 1번이. 그러면 이거 다 안 읽어도 됩니다. 내용 보시면 네, 다른 재무제표 순자산의 변동 뭐 변화 상황, 적응 현금 시기 유용한 정보 제공한다. 맞고 역사적 현금으로 정보는 미래 시기 불확실성에 대한 지표로 자주 사용되죠. 네, 과거의 현금 흐름이지만 네, 미래에 대해서 지표가 돼요. 또 과거에 대한 현금 흐름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수익성과 현금 관계, 물가 변동에 영향을 분석하는 데 이용하다. 네, 당연히 올바른 설명이죠. 차라리 이런 긴 지문에서 문제가 정답이 있다면 이 문제는 난이도가 있는 이론이지만 지금 이 문제는 도대체 네, 출제 좀 엄청나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10번의 정답은 1번. 근데 11번은 그나마 답이 4번에 있어요. 네, 질적 특성에 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건데 여기 보시면 자, 표현 특성이 모든 면에서 정확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류가 없다는 것은 현상의 기술의 오류나 누락이 없고 보고 정보를 사용하는 데 절차의 선택과 적용 시 절차상 오류가 없음을 의미한다. 맞죠? 비교 가능성은 통일성이 아니다. 자, 비교 가능성이 뭐예요?
비교 가능에 의해서는 비슷한 건 비슷하게 다른 건 다르게 보여야 된다. 올바른 설명이에요. 자, 보강적 질적 특성은 가능한 극대화돼야죠. 그러나 보강적 질적 속의 정보가 목적 적합하지 않거나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하지 않는다면 개별적으로 집단적으로 정보를 유용하게 할 수 없죠. 아니, 보강적 질적성은 목적 적합하거나 충실한 표현을 위한 보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설명이죠. 자, 4번. 하나의 경제적 현상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충실하게 표현될 수 있어 동일한 경제적 현상에 대해서 대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을 허용하면 비교 가능성이 증가한다. 비교 가능성이 떨어지죠. 네. 그래서 우리 회계의 기준의 목표가 대체적 회계 처리를 축소하는 데 목표가 있어요. 네.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대체적인 처리를 잴 수 있는 축소하자는 거죠.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4번이 잘못된 설명입니다. 네, 12번 원가인데요. 네.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 기존 제조 간접 원가를 합한다. 맞죠?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단기 총 제조 원가에서 기초 제공품을 더하고 기말 제공품 뺀다. 맞죠? 기업의 의사결정에서 기회원가, 매몰원가를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 여기서 매몰원가는 고려하지 않는 게 맞는데 기회원가는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변동원가는 조업도 수준에 따라서 변한다. 근데 이 변동원가가 무슨 변동원가가 이때 총 변동원가가 이렇게 해야 되죠. 네, 그런데 워낙 3번이 틀렸기 때문에 뭐 이견이 없습니다. 3번에 정답이 있었습니다. 12번은 정답 3번입니다. 13번. 네, CVP가 나왔는데요. 경전철 사업하는데 변동 원가가 100원이래요. 그럼 경전철 운영 고정 원가는 10만 원이고 네, 발생한 이용 횟수가 1000회로 예상될 때 목표액을 10만 원 할 때 책정할 요금. 자, 이걸 CVP 공식을 몰라도요. 풀 수 있는데요. 매출이죠. 변동비죠. 공원 이익이에요. 고정비요. 그럼 영업이익이 나와요. 제가 대입해 볼게요. 영업이 얼마? 10만 원이에요. 고정비 10만 원이죠. 그럼 공원이익 20만 원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변동비는 얼마 들죠? 네, 10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1000회죠. 그죠? 그러면 10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매출에서 변동 뺀 게 공원 이익이고 여기서 고정비 뺀 게 영업 이익이란 말이에요. 자, 30만 원이면 되겠네요. 그러면 네, 1000회인데 얼마를 할까요? 이렇게 풀어도 돼요. 네, 굳이 네, 고민할 거 없어요. 네, 이게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죠. 얼마 받으면 되겠어요? 300원이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13번의 정답은 네, 1번. 네,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또 다른 방식으로는 저희가 정확히 얘기한다면 원래 공식대로면 10만 원의 고정비, 목표액 10만 원, 그다음에 이게 단위당 공원이익이에요. 이게 정확히 얼마가 나와야 돼? 1000이 나와야 돼요. 그럼 단위당 공원이익이 200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단위당 공원이익은 단위당 판매 가격 마이너스 단위당 변동비. 그래서 얼마냐? 300. 이렇게 푸는 게 뭐 배운 사람의 얘기고요. 자기가 모른다 그래도 네, 공원이익 계산서만 알아도 문제를 풀 수 있겠죠? 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네, 다음 문제 14번. 네, 이건 뭐 저희가 문제풀이 할 때 워낙 제가 강조했던 거고 비교한 수익의 수익인식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금에 대해서 4가지가 있다. 자, 부가 고지할 때는 부가 고지하는 세금은 부가 고지할 때고 신고 납부할 때는 신고 납부할 때 그 기억하시죠? 2개는 그냥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원천징수는 원천징수할 때가 아니고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할 때, 그 다음에 연부연납하는 건 연부연납할 때가 아니라 최초 세금이 확정될 때라고 제가 강조했습니다. 2개는
그대로 따라가는데 두 개는 다르다. 딱 걸렸어요. 원천징수하는 국세, 원천징수 의무자가 납세 의무자로 세액을 원천징수할 때 아니죠. 원천징수할 때가 아니에요. 언제입니까? 네, 바로 원천징수한 세금을 국가에 납부할 때 수익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는 몰라요. 원천징수 얼마 하는지. 네. 부과하는 건 부과 고지할 때죠. 분납이 가능한 건 최초 확정될 때. 네, 이건 네, 맞고요. 부담금 수익은 네, 다른 비교 청구권이 확정될 때 확정된 금액을 수익을 인식하는 거 맞죠. 그래서 1번이 잘못된 설명입니다. 14번의 정답은 역시 1번이 되겠죠. 네. 15번도요. 옳지 않은 걸 찾는데 자, 지금 문제에서 보면은 이 15번 문제가 그나마 좀 길어요. 근데 여기 국가회계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사회 기반 시설 중 관리 유지 노력에 따라 수익탕 용역점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감가상각하지 않고 관리 유지에 투입되는 비용으로 감가상각 비용을 대체할 수 있다. 이건 당연한 설명이고요. 뭐 도로나 네, 교량 이런 거 있잖아요. 유지 관리 계속하면 네, 최초의 유지 능력을 유지한다고 해서 유지 관리비를 감가상각비로 대체하는 겁니다. 지방자치 회계 기준에 따른 규칙에 따르면 자산은 유동자산, 투자, 일반,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 정확한 설명이죠. 자, 3번 지방자치 무형자산은 정액법에 따라 환각할 수 있고요. 합리적 기간 동안 하고 독점적 배타의 권리를 부여하는 기간 외를 제외하고는 20년 넘을 수 없다. 맞고요. 자, 4번은 네, 국가회계 기준에 따르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영구적으로 보존할 자산, 유산자산입니다. 유산자산. 역사적 자연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갖는 유산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죠. 네, 그래서 뭐 이것도 기출문제에 충분히 나왔던 거니까 어렵지 않게 4번이 잘못됐다는 걸 여러분이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재고자산 수정분계 얘기하는데 기초 기말 상품 그러면 원래는 정확히 설명하면 어떻게 되나요? 먼저 매출원가로 기초를 보낸다죠. 매출원가로 1,000원을 보내고요. 네, 상품이 1,000원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매입이 6,000원이면 6,000원을 매출원가로 6,000원을 보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정분계가 상품이 2,000원이 옵니다. 그리고 매출원가가 2,000원이 줄어들죠. 네, 근데 압축을 원래 이게 저희가 배울 때는 이 4번이 답인데 요딴 식으로 했다가 손바닥 맞았어요. 누가 압축하래 이렇게 정확히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분계가. 근데 요즘 대학 교수들이 네, 국이 안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손바닥 안 맞아서 그래요. 젊은 사람들이랑. 저희 세대는 요렇게 해야 정답, 요렇게 하면 틀린 답이에요. 그런데 지금 없지 않습니까? 보기에. 압축하는 거. 저희 기출문제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7,000원이죠. 2,000원에서 압축가 5,000원. 매출원가 5,000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상품은 여기 상품 또 압축되죠? 네. 네. 상품이 1,000원. 이렇게 압축된 게 보기에 정답은 4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16번 정답은 네, 4번입니다. 네, 17번. 네, 그 계산 문제라고 하는데 네, 보면은 일단 저희가 이거 T자로 풀지 않습니까? 이렇게 T자로 놓고 자, 수익과 비용 해서 30만 원이에요. 수정 전에. 근데 여기 보면 수익이 발생했어요. 이자 수익 6만 원. 네. 그다음에 급여 8만 원, 비용 8만 원 발생했죠. 그다음에 보험료 12만 원 지금 자산으로 인식했는데 다음 연도께 9만 원이래요. 그러면 비용이 3만 원이 증가해야 되죠. 네, 올해 비용 3만 원 추가로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임대료 23만 원 수익으로 전액했는데 당해 올해 건 8만 원 뿐이에요. 그럼 얼마 원을 취소해야 돼요. 수익을 16만 원을 취소해야죠. 네, 24만 원 중에 그러면 지금 여기서 21만 원이 수익이 줄어들어요. 9만 원이 되겠죠. 네. 수정 후 네,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요. 수정 문제만 할 줄 알면 되는 그런 기초적인 문제가 되겠죠. 그다음에 영업활동 현금으로 구하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우리 뭐 네, 너무 시간이 있으니까 좀 자세히 하죠. 순이익이 네, 2만 원입니다. 감가상각비는 3,000원이네요. 네, 당연히 취소돼야 되는 비용이고요. 미지급 비용 증가했어요. 2,000원. 네, 매출 채권이 증가했네요. 자산 증가니까 5,000원. 그 다음에 선급 비용이 증가했군요. 4,000원. 5,000원 지우고 이거 지우고요. 16,000원입니다. 현금이 영업활동에서 증가한 건 3번에 정답이 있습니다. 네, 16,000원 정답 3번입니다. 네, 19번입니다. 오류 얘기인데요. 자, 외상 매입에 만원, X2년도 매입인데 X1년 매입으로 처리했어요. 그러면 이걸 수정할 때 어떻게 제가 보여드리면, 자, 수정 분계를 보여드릴게요. 아예 그게 편하니까. 네, 매출원가가 네, 만원이 증가해요. 그리고 이익잉여금입니다. 여기에 수정 분계고요. 그 다음에 X1년에 오류니까요. 전기 오류고. 이것도 X1년도 기말 재고가 과대됐어요. 그러면 이건 매출 원가를 줄여줘야 돼요. 2만 원을 줄여주고요. 네, 이익잉여금을 2만 원을 네, 줄여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류 수정했을 때 어떤 영향이 오느냐. 네, 이건 순이익이 네, 증가합니다. 얼마만큼? 10,000원 증가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익형 신경 쓰지 마시고 비용만 보세요. 매출원가가 10,000원이 감소하잖아요. 매출원가 감소, 순이익이 증가하죠.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20번입니다. 네,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정답은 옳지 않은 걸 찾는 겁니다. 1번 당기손익과 기타 포괄 손익은 단일 포괄 손익 계산서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표시할 수 있지만 당기손익 부분을 별개의 손익계에서 표시할 수 없다. 그냥 틀렸잖아요. 자, 포괄 손익 계산서는 단일 보고서로 작성할 수도 있고 두 개의 보고서로 작성할 수도 있죠. 이 두 개의 보고서일 때 바로 당기손익 부분을 표시하는 손익계산서, 네, 그리고 포괄손익계산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번이 틀린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한국채택국제기준에 작성된 재무제표는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를 본다. 당연하죠. 네, 여기 가로 필요에 따라 추가 공시한 경우 포함. 뭐 이건 필요 없습니다. 한국채택국제기준에서 요구하는 허용하지 않는 자산과 부채는 수익 비용 상계하지 않는다. 상계 당연히 안 하고요. 재무제표는 한국채택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 아니면 주석에 준수했다고 작성하면 안 되죠. 당연하죠. 그래서 1번이 잘못된 설명입니다. 자, 여기까지 네, 제가 짧은 시간에 저도 뭐 사실상 뭐 해설을 길게 하고 싶어도 문제가 특별히 이슈가 될 게 없고 또 논란거리도 없습니다. 네, 완벽해요. 그럼 완벽하게 쉽게 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한테 제대로 배운 사람 100점 못 맞았으면 아마 땅을 칠 겁니다. 아마 실수할 수 있어요. 시험장에서 누구나. 그래도 네, 합격의 마지노선은 90점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충실하게 공부하신 분이라면 충분히 그런 정도 맞을 거고요. 솔직히 그 점수가 안 나왔다 하면 뭐 다른 과목에서 아주 특별한 고득점을 하지 않는 한 좀 문제가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내년 혹시 내년을 준비하시는 수험생에게 제가 말씀드릴 때 절대적으로 한 가지 당부할 건
2023년도 국가직 4월 8일 시험 출제 문제 수준으로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네. 여기까지 회계학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